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언제든 그 경제 위기가 벌어지면 항상 모든 세계의 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도 학술용어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게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 하면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특별히 돈을 들여서 그 어떤 그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할 때 리서치 페이퍼에 돈 주고 사듯이 그런 정보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예를 들면 한 순도가 얼마냐? 그러면 달러, 그 달러 진짜 맞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채, 이거 몇 년짜리냐?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것만 따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태 그 자산의 거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래서 안전자산은 흔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글로벌 경제 중심국이죠. 그 다음에 그 국채, 그리고 금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는 국채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로지 현금만이었습니다. 달러. 예.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막 오르는 일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도 다 투매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충격이 오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나고요. 그것이 가시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신흥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신국은 스스로 안전자산을 만들 수가 없는 거, 제조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계속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계속 돈을 벌어와야. 네, 근데 미국의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기네들이 적자를 본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만, 예, 그게 일종의 우리가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거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나죠. 그러나 미국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아까 트럼프의 정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전자산을 둘러싼 그 글로벌 경제 그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신흥국들이 스스로 안전자산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 사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무역 흑자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을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 무역 적자라는 문제를 갖고 있을 거고, 결국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그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환율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오바마 말기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냐 아니냐를 계속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만, 안전자산을 많이 보유한다는 건 이제 자기 보험이라는 건데, 많이 안전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고. 미국 상대로 계속 돈을 벌어왔다. 예.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전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안전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달러 값이 폭락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1971년에 고종 환율이 깨진 게 바로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미국은 GDP 대비로 구매력 평가를 보면 전 세계 15% 조금 남짓합니다. 중국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달러와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외환거래 88%는 다 달러하고, 그리고 그 국제무역에 거래할 때 그 달러화로 책정하고, 그 다음에 무역 대금의 결제도 전부 달러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무역의 90% 이상은 전부 달러화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어려운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도 이제 뭐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하면서 600억 불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달러 스와프를 하지 않은 신흥국들은 위기가 생길 것이다. 위기론에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그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 나라들이 약 2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돈이. 예, 근데 IMF와 월드뱅크는 그 1조 2천억인가 밖에는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 상당히 갭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 그 어느 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가 이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국가 부도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 1970년부터 지금 그 20세기 말까지 한 30년 동안 아마 한 250회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고요. 1980년대는 사실상 그 미국 이하 밑에 있는 모든 나라, 멕시코부터 브라질까지 전부 국가 부도를 해서 10년 동안 바깥으로 못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채 관리나 이런 것에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아마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을 거고, 특히 이제 이게 오래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 상품 가격 같은 건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럼 그거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거고, 달러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신흥국들이 이제 그 낮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뭐 달러를 벌어가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게는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는 미국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이렇게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제 중심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냈다는 것은, 그러니까 60년대는 당시 서독이었고요. 네.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이었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파트너만 바뀌었어요. 지금은 중국, 이제 신흥국 중국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고, 미국은 항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걸쳐서 적자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적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2000년대 21세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수출을 많이 안 해도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얼토당토하는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예, 지스카르 드골 대통령 시대에 이제 재무장관 하던 사람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거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나온 건데, 적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문제는 그리고 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엄청나게 흑자를 받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가, 실업이 많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굉장히 양질의 직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늘어난 직업, 그러니까 신노동과 구노동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 신노동이 적어서 그렇지 높은 소득을 가진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구노동의 숫자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아웃소싱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미국은 10년 동안 호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분이 제조업이거든요. 그 제조업을 다 바깥으로 다 아웃소싱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남은 거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거나 아니면 실업자거나 둘 중에 하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크게 손해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질 직장이 나왔으니까요. 어떤 분야를. IT죠. IT.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브레튼 우즈란 뭐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패권국으로서 이거를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패권국으로서 끌고 나가기 위한 이념이 필요했었고요. 그게 자유주의 기조라는 것이고,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IMF하고 월드뱅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제적인 어떤 축을 말하는 거죠.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이 모든 걸 포함한 것이 브레튼 우즈입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는 사실상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브레튼 우즈 호텔이라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그 호텔 이름이에요? 거기서 협의가 거기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44년에 걸쳐서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일본하고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 배상금 청구하라 했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 필리핀을 포함해서, 아시아는 필리핀이 갔습니다. 배상금을 다 받아냈어요.
아, 우리나라는 승전국이 아니었던 거죠. 네. 우리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브레튼 우즈도 이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호텔 이름이었고 이게 호텔 이름이 그렇죠. 플라자 합의도 플라자 호텔에서. 야, 이게 참 재밌네요. 근데 이런 자유주의가 이제 브레튼 우즈를 통해서 이제 막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 혁명이 자꾸 생기면서 이게 서로 상충하면서 뭔가 상관관계가 크게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인터넷에 베이스 기반을 한 그런 이제 그것이 테크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하나가 모든 것이 다 거대 기술 기업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예. 지금 상장 기업이 아마 10대 상장 기업 중에 중국이 2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5개인가 6개가 미국일 겁니다. 근데 소셜미디어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이스북이니 그 밑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굉장히 훌륭한 채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역기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시스나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내가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이제 옷 입고 내 좋은 시계를 찾다 모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이제 굉장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거 정치에 자꾸 개입을 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의 성향을 알아내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성향을 알아내서 그러니까 투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표는 적게 얻었어요. 선거 인단을 많이 확보했죠. 네, 그런 선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얻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가상화폐의 특징이 우리가 금융에 대한 신뢰라는 거는 금융이 갖고 있는 신뢰는 법적 구성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기술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이제 분산화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주인도 우리는 인플레가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그런 가상화폐들은 공급이 제한되죠. 물론 가상화폐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게 이제 국가가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왔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아마 MM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통화이론. 그게 만약에 지금 사실상 현대통화이론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근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실제로 그랬었으면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가치가 아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대한 어떤 주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I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시장 규율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보고 저 나라는 시장 경제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니까 그걸 폄하하기 쉽습니다만 사이언티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현대 사회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지 수요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는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기조라는 것은 첫 번째 시장 신뢰 바탕 위에 제도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제 규범, 국가 간의 관계는 국제 규범, 그리고 국내적에서는 어떤 법의 질서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깨지는 요소 하나하나 깨고 나온 것이 바로 테크 리볼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다 보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이념이 이게 서서히 희석이 되면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중국이 기축통화권을 위협할 때도 저렇게 하는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
비트코인이 정말 예, 그게 나온 것이 이제 리브라죠. 예. 예,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 하고 전에 리브라라고 금년에 나오기 때문에 리브라는 사실은 그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이 원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리브라는 리브라 협회에서 그걸 갖고 모든 걸 통과하거든요. 리브라 협회라는 그 몇 개의 기관이 전부 뭐냐면은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설 미국의? 중앙은행, 예, 아, 예, 사설 중앙은행입니다. 사설 중앙은행. 예, 그거를 그게 만약에 실제로 이제 통화가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나라의 그 통화들은 다 심각한 문제에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안 두겠죠. 그렇죠. 국제기구에서도 이거에 대한 워킹 페이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FSB라는 곳에서 국제안전, 금융안전 포럼이라, 금융안전위원회라는 것이죠. 예, 그 글로벌 금융위기 새로 생긴 겁니다만, 거기서 나온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뿌려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예.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그렇습니다.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이제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국제 관계 담당 수석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과연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이 사람이 그분이 이거 썼는데 거기에 자기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과연 달러가 예전에 같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죠. 엄청나게 돈을 뿌려대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당신이 만약에 그 자식을 미국으로 보낸다면 해외로 보낸다면 미국의 대학이나 직장을 가게 내버려 두겠느냐, 어디를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과거에는 100%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과연 그럴 수 있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나 사회 문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점점 그거에 대해서 둘 다 안이호감 늘어나면 그때부터 미국의 패권은 무너진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 국민의식서부터 시작해서 네. 사회 시스템이. 예. 그래서 사실 미국 이렇게 쳐다보다가 요즘 예. 에게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번 위기 때 우리가 그 스왑 했잖아요. 네. 600억 달러. 그때 드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 외화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가요? 뭐 이상 되잖아요. 예, 예. 왜 4천억 달러가 있는데 600억 달러를 가져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존에 장부상으로는 4천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예금화된 돈은 얼마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어떤 자산들로 유지가 되는 건지.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보유 외화는 통상 굉장히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에서 7% 사이에 미국 국채나 아니면 미국의 가버먼트 스폰서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쓴 모기지 채권 같은 거죠. 예. 네네. 그런 것들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데 저는 그 문제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쓸 수 있는 돈이냐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2008년에 다시 돌아가면 그때 어떤 신문에 많이 나냐면 2천억 불이 간당간당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외환이 2천억 불하고 1,900으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똑같은 이번에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4천억 불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경제학하는 사람 중에서 꽤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항상 사람들이 인계치를 생각할 거다. 예를 들면 내가 9천억 불 갖고 있으면 9천억 불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회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바로 거기서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결국 4천억 불을 방어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됩니다. 그것이 공표가 되기 때문에 2008년은 2천억 불이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이제 이 600억 불의 통화 수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 외환 수합이죠. 외환 수합이나 통화 수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문제는
롤오버를 계속하는 거죠. 예, 롤오버를 하고 만약에 위기가 있으면 미국의 그것이 굉장히 자기네들한테도 이제 불리하게 작용이 되면 롤오버를 해주고 일단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 연준이 세계의 최종 대부자 기능, 그러니까 달러의 파이프라인을 해주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번에는 300억 불이었고 600억 불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천억 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걸 스와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방어를 해서 이게 줄어들면 또 불안 심리가 그러니까 생기니까.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균형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는 환율이 계속 오르면 그거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유낙하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는 한쪽은 이걸 풀면 보유 외환을 잊어버리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이 두 공포, 환율과 보유 외환의 공포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 예,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같이 갖고 있죠. 기재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일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외비라고 그러던데요. 예, 어떤 걸 구성하느냐는 대외비입니다. 아,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중앙은행 원래 신비스러운 존재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한국은행 출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학교를 한 4년 정도 떠나서 거기 일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IMF의 이제 보유 외환의 구성이라는 그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은 나라들이 일부는 다 공표하지만 일부는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관례처럼.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빚을 다 줬고요. 네. 이 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대침체라고 하죠. 대공황처럼 대침체 지난 10년간에 굉장히 성장률이 낮으면서 이제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특히 신흥국들이 굉장히 많은 빚을 졌고요. 선진국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결국은 재무 구조는 더 나빠질 거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생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추경을 이번에 조성을 하는데 추경 조성도 새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쓰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시그널이죠. 있는 걸 잘 써야 되겠다라는 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빚을 진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든 일반 사람들은 허리띠를 조남해야 됐고 돈을 좀 끌어들이겠다. 자기의 재무 건전성을 자꾸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체대표에 부풀려진 걸 줄이겠다는 거죠. 빚도 갚고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빚을 많이 진 기업들은 당연히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데미지는 상당히 더더욱 침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침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침체 규모는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중앙은행은 어떻게든지 빚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빚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최대한 0%, 선진국의 0% 이런 식으로 갈 거겠죠. 그러면 금융은 엄청나게 유동성이 늘어나고 실물 부분은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이 사회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보는 이런 BLF 사건이라든지 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원유, 유가에 대한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는 이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버블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소규모의 버블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말씀하신 대로 침체 상황으로 가는데 그럼 사람이 결국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못 버는데 어쨌든 또 이제 내가 빌렸던 돈들은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위너가 생깁니다. 승자가 소규모의 승자와 많은 패자들이 생기는 거죠. 소규모의 승자는 소규모의 승자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면은 왜
그 신용부도 수합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투자자들 중에 국내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 보고 미국 빅스 지수에 투자했다가 돈 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위너도 생기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기업들은 결국은 그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그 대신에 지금 말하는 그 기술 텍 리볼루션을 가속화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신노동에 대한 수요는 작게 일어나지만 많은 구노동이 이제 쓸모없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데요. 개인들은 참 어렵죠. 기업들도 어렵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버티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는데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쟁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그런 세상에 대비해서 좀 뭔가 키워야 될 만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이제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것과 뭘 모르는지는 적어도 안다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면 큰 문제는 항상 적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개인이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전 세계 상황과 이렇게 맞춰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빅픽처 경제학 김경수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